임진남은 등롱을 빼앗아 들고 집 안으로 달려갔다. 부뚜막 밑에 놓인 술단지와 가마솥에서부터 가게 안의 탁자와 의자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찾을 수가 없었다. 최표두와 계표두 그리고 임평지도 흩어져 남은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얼마 후 임평지가 외쳤다. 아버지, 이것 좀 보십시오. 임진남이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아들이 손녀의 방에서 녹색 손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 아버지, 가난한 집 소녀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임진남은 손수건을 받아 살폈다. 그윽한 향기가 코를 찌르고 무척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게 필시 고급 비단이었다. 꼼꼼히 살펴보니 가장자리를 녹색 실로 3번 두르고 한쪽 귀퉁이에는 정교하고 꼼꼼한 솜씨로 조그맣게 빨간 산호가지가 수놓여 있었다. 임진남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소녀가 못생기고 옷도 썩 좋지 않았다고 했었지? 그럼에도 차림새는 깔끔하지 않더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더럽지는 않았습니다. 더러웠으면 곧바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임진남이 최표두를 돌아보며 물었다. 최표두, 자네 생각은 어떤가? 사표두와 정표두 그리고 백이의 죽음은 이 술집 조손과 관련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독수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최표두가 대답하자 계표두도 맞장구를 쳤다. 아마 사천놈들과 한패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체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임평지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 사천놈은 분명히 소녀를 희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것인데 어찌 한패이겠습니까? 임평지의 말에 최표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모르시는 말씀. 강호에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함정을 파놓고 누군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총표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표두가 묻자 임진남이 조용히 대답했다. 이 술집 노인과 손녀가 우리를 노린 건 분명하네만 그 사천인들과 한패라는 확신은 없네. 아버지, 송풍관 여관주가 보낸 사람이 넷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천놈들과 살로인 그리고 손녀 모두 넷이 아닙니까? 임평지의 말이 망치처럼 임진남의 머리를 세게 때렸다. 그는 넋이 나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한숨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보기표국은 청성파를 극진히 대했고 미움살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여관주는 어째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그저 눈만 끔뻑거리며 서로를 쳐다볼 뿐 대답할 말이 없었다. 한참 후 임진남이 다시 말했다. 우선 사표두의 시체부터 안으로 옮기게. 관부의 귀에 들어가면 말썽만 빚어질 테니 표국 사람들 입단속도 단단히 해야 하네. 두고 보아라. 그동안 강호의 친구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예의 바르게 행동해왔지만 우리 임씨가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는 겁쟁이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계표두도 큰 소리로 동조했다. 맞습니다, 총표두. 병사는 하루를 쓰기 위해 1000일 동안 기르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죽자 살자 덤비면 표국의 이름을 더럽힐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 말해주어 고맙네. 일행은 말에 올라 성으로 돌아갔다. 저 멀리 표국이 보일 때쯤 대문 앞에 횃불이 환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 임진남은 가슴이 덜컹하여 말을 재촉했다. 총표두께서 돌아오셨다. 대문 앞에 있던 사람 중 몇몇이 입을 모아 외쳤다. 임진남이 말에서 훌쩍 뛰어내리기 무섭게 인부인이 시퍼레진 얼굴로 말했다. 이것 좀 보세요. 어찌 이리 우리를 깔본답니까? 바닥에 널브러진 2개의 깃대와 흙 묻은 비단처는 표국 대문 앞에서 위엄을 뽐내던 바로 그 깃발이었다. 지금 그 깃발들은 깃대가 두 동강 난 채 힘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동강난 부분은 보검으로 단번에 자른 듯이 매끈했다. 인부인이 망설임 없이 남편의 허리에서 장검을 획 하고 뽑았다. 그녀는 씩씩하는 날카로운 파공선과 함께 깃발을 묶은 끈을 잘라버리고 깃대에서 깃발을 돌돌 말아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임진남과 임평진은 밖을 정리하라 지시하고 표국 안으로 들어갔다. 동쪽 겨체에서는 인부인이 탁자 2개를 붙여 그 위에 깃발을 펼쳐놓고 살피는 중이었다. 누군가 한쪽 깃발에 수놓은 수사자의 2 눈을 파내 구멍이 뻥 뚫렸고 다른 쪽 깃발에는 보기표국이라는 글자 중 위자가 사라져 있었다. 그걸 보자 침착하게 대응해온 임진남도 더는 참지 못하고
분풀이로 탁자를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화리목으로 만든 팔선 탁자의 다리가 우제끈하고 부러져 나갔다. 임평지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게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자 임진남이 버럭 소리쳤다. 우리 임씨 가문 자제가 되먹지 못한 놈 하나 죽인 게 무슨 대수더냐? 그런 놈은 이 아비 손에 걸렸어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죽이다니 누굴 죽였단 말이에요? 임부인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평지야, 어머니께 말씀드리거라. 임평지는 초저녁에 사천에서 온 사람을 죽인 일과 사표두가 그 술집에서 죽은 채 발견된 일을 소상히 설명했다. 백이와 정표두가 급사한 일을 들어아는 임부인은 사표두마저 기괴한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에 놀라다 못해 화가 치밀어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여보, 우리 보기표국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어찌 가만히 있는답니까? 사람들을 모아 청성파에 따져야지요. 아버지와 오라버니, 동생들도 빠짐없이 부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성격이 불같았던 임부인은 처녀 때도 걸핏하면 칼을 휘둘러 사람을 해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낙양에서 세력을 떨치는 금도문의 금지옥엽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도무적 왕원패의 체면을 보아 모른 척 넘어가 주었다. 그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장성한 지금도 그녀의 불같은 성미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적이 누군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소. 어쩌면 청성파가 아닐지도 모르오. 내 생각에는 단순히 깃대를 부러뜨리고 표사 2명을 죽이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구려. 그럼 대체 뭘 원하는 거죠? 임진남이 아들을 흘끗 바라보자 임부인은 곧 그 의미를 알아채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임평지가 말했다. 모두 제가 벌인 일입니다. 대장부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두렵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은 심장이 조마조마하여 목소리가 떨렸다. 그놈들이 네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려거든 이 어미부터 죽여야 할 것이다. 우리 임씨가 3대째 보기표국을 운영하는 동안 위엄이 꺾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임부인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남편을 돌아보았다. 이 수모를 갚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자 임진남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풀어 낯선 강호인이 없는지 성 안팎을 샅샅이 뒤지고 표국 주변도 순찰하라 하겠소. 당신은 평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시오. 아무데도 가서는 안 돼오. 임진남도 임부인도 적의 다음 목표가 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판국에 보기표국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갔다가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다. 임진남은 대청으로 나가 표사들을 소집하고 성을 조사할 사람과 순찰할 사람을 정했다. 표국의 깃발이 부서진 사건은 표국 사람들에게는 마치 남들 앞에서 대놓고 따귀를 얻어맞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었기에 모두들 씩씩거리며 이를 갈고 있었다.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잔뜩 열이 올라 경장을 차리고 대기하던 표사들은 총표두의 지시에 따라 각자 무기를 들고 목적지로 출발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적에 맞서려는 모습을 보자 임진남은 마음이 놓였다. 다시 곁으로 들어간 임진남이 아들에게 말했다. 평지야, 네 어머니가 요 며칠 몸이 편치 않다. 이런 때에 적까지 나타났으니 오늘부터는 우리 방 가까이 머물며 네가 어머니를 보호하거라. 그 말에 임부인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웃으며 대꾸하려다가 퍼뜩 상황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남편은 그녀를 보호하라는 핑계로 아들을 가까이 두어 지키려는 것이었다. 귀하게 자란 임평지는 오만한 구석이 있어 부모에게 보호를 받으라 하면 부끄럽게 여기고 도리어 밖으로 나가 적과 싸우려 할 것이니 그야말로 위험천만했다. 아무렴. 평지야. 내가 요즘 통풍이 들고 손발이 저려 힘이 드는구나. 아버지는 표국을 돌보느라 하루 종일 곁에 있어줄 수가 없으니 만에 하나 적이 안채로 들어오면 어미는 막을 방법이 없단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임평지가 흔쾌히 대답했다. 그날 밤 임평지는 부모의 방 밖에 있는 침상에서 잠을 청했다. 임진남 부부는 방문을 열어두고 베개 밑에 무기를 숨기고는 옷을 입은 채 얇은 이불만 덮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촉각을 곤두세웠다. 다행히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이튿날 날이 밝을 무렵 누군가 창밖에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소표두, 소표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인 임평지는 곧바로 깨어나지 못했다. 임진남이 대신 물었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밖에 있는 사람이 대답했다. 소표두의 말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임평지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왔다. 임진남 역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쟁걸음으로 마구간을 향해 달려갔다. 바닥에 쓰러진 백마는 진작 숨이 끊겼지만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임진남이 물었다. 밤중에 말이 울지는 않았느냐? 다른 움직임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임진남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슬퍼할 것 없다. 아비가 사람을 시켜 더 좋은 말을 구해주마. 임평진은 죽은 말을 쓰다듬으며 넋을 잃고 눈물을 쏟았다. 그때 쟁자수 진칠이 허겁지겁 달려와 헉헉대며 말했다. 총표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표두들이 모두 귀신에게 잡혀갔습니다. 그 말에 임진남과 임평진은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죽었어요. 모두 죽었다고요. 진칠이 같은 말만 반복하자 임평지가 버럭 화를 내며 그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다. 대체 누가 죽었다는 말이냐? 그때 밖이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워졌다. 총표두는 어디 계시는가? 어서 보고해야 하네. 지독한 악기로구나. 저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임진남이 크게 외쳤다. 나는 여기 있다. 대체 무슨 일이냐? 그 소리에 표사 2명과 쟁자수 3명이 우르르 달려왔고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총표두. 성 안팎을 조사하러 나간 형제들이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진남도 소란한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또 누군가 죽었으리라 짐작했지만 어젯밤 내보낸 표사와 쟁자수가 1명도 아니고 22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모두 죽었다고는 믿을 수 없었다. 누가 죽었나?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돌아오지 않은 건 아닌가? 그 말에 보고한 표사가 고개를 저었다. 벌써 시체 17구를 발견했습니다. 임진남과 임평지가 일제히 비명을 내질렀다. 17이나 죽었단 말인가? 그 표두도 놀란 표정이었다. 예, 17입니다. 시체들은 대청에 옮겨두었습니다. 임진남은 곧장 대청으로 달려갔다. 대청 안에 있던 탁자와 의자는 모두 치워지고 시체 17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평생 갖가지 풍랑을 겪어본 임진남이었지만 이런 광경 앞에서는 두 손이 부르르 떨리고 무릎이 후들거려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어찌 이런 일이? 목이 바짝 말라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대청 밖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런 법이 어디 있나? 고표두같이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악귀에게 잡혀갈 줄이야. 너댓 명의 이웃들이 시체 한 구를 문짝에 실어 들어오는 중이었다. 앞장선 중년인이 말했다. 소인이 오늘 아침 문을 열었는데 누군가 길거리에 죽어있지 뭡니까? 살펴보니 고표두기에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거참 역병에라도 걸린 모양입니다. 임진남은 두 손을 포개며 고맙다고 인사한 후 쟁자수 1명을 돌아보았다. 이분들께 은자 생양식을 드려라. 이웃들은 대청에 가득한 시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은자를 받자마자 고마움을 표하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표사 3명의 시체를 들고 왔다. 어제 나간 사람이 22명인데 그중 21명이 시체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남은 사람은 저 표두뿐이었지만 그 역시 곧 시체로 나타날 것이 자명했다. 임진남은 동쪽 곁으로 돌아가 따뜻한 차를 마셨으나 마음이 복잡해서 정신을 가눌 수가 없었다. 대문을 나가 부러진 깃대를 보자 더욱더 마음이 착잡했다. 2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고도 적은 여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정식으로 싸움을 걸어오지도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대문 위에 걸린 보기표국이라고 쓰인 편액을 응시했다. 우리 보기표국이 강호의 위명을 떨친 지 수십 년이건만 오늘 이렇게 내 손에서 무너지는 것인가? 그때 딸가닥 하는 소리와 함께 말 한 마리가 느릿느릿 대문으로 다가왔다. 말 등에는 사람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저 표두의 시체였다. 누군가가 죽이고 말에 실었는데 말이 습관대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임진남은 장탄식을 쏟아냈다. 뜨거운 눈물이 저 표두의 시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시체를 안아들고 대청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저 형제, 자네 복수를 하지 못하면 내 성을 갈겠네. 하나 안타까운 일일세. 어찌 이리 허무하게 갔는가? 원수의 이름이라도 말해주고 갈 것이지.
저 표두는 출중한 데가 있는 사람도 아니요. 임진남과 교분이 두텁지도 않았지만 잇따라 충격을 받은 임진남이 흥분한 나머지 그만 눈물을 쏟고 만 것이었다. 사실 이 눈물에 담긴 의미는 슬픔보다 분노가 컸다. 그때 임부인이 대청 입구로 나와 금도를 쥐고 지붕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이 비겁한 놈들아. 몰래 숨어서 수작만 부릴 생각이냐? 자신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제대로 겨뤄보자. 쥐새끼처럼 숨어서 이런 비열한 짓이나 꾸미면서 무슨 낯으로 강호에 발붙이고 살려 하느냐? 부인, 무슨 움직임이라도 있었소? 임진남이 나지막이 물으며 저표두의 시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움직임은요? 저놈들이 무슨 깜냥이 있다고 움직이겠어요? 우리 임씨의 71호 벽사검법이 두려워 꼼짝도 못하는 것을요. 그녀가 손에 든 금도를 허공에 휙휙 휘둘렀다. 이놈들아, 이 마나님의 금도에 겁을 먹었느냐? 그때 벼랑간 집 한 구석에서 음침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암기가 날아들어 쨍하고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금도를 때렸다. 그 충격에 임부인은 팔이 저릿저릿하고 소나기에 힘이 빠져 금도를 놓치고 말았다. 휘두르던 힘 때문에 금도는 빙글빙글 돌며 안뜰로 날아갔다. 임진남이 때를 놓치지 않고 기합을 지르며 검을 뽑자 날선 푸른빛이 대청을 가득 채웠다. 그가 두 발로 힘껏 바닥을 굴러 위로 솟구치며 솥한군말을 펼치자 검광이 허공을 화려하게 수놓으면서 질풍처럼 빠르게 암기가 날아온 곳을 덮쳤다. 적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속을 끓이던 터라 이 일격에는 평생의 공력이 실려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검이 찌른 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없었다. 임진남은 지붕 위로 뛰어올라 몸을 웅크리고 살폈지만 적의 종적은 찾지 못했다. 그때 임부인과 임평지도 무기를 들고 도우러 왔다.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싸울 배짱이 있으면 썩 나와라. 얼마나 못났으면 얼굴도 못 내밀고 뒷구멍에 숨어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냐. 노발대발한 임부인이 쩌렁쩌렁하게 외친 다음 남편을 돌아보았다. 달아났나요? 대체 어떤 놈이었어요? 임진남이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소리 좀 죽이시오. 사람들이 놀라겠소. 세 식구는 한 번 더 지붕 위를 살핀 후 안뜰에 내려섰다. 임진남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칼을 때린 암기가 무엇이었소? 모르겠어요. 비열한 놈들 같으니. 임진남이 떨어진 암기를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암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개수나무 아래 벽돌 가루가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적은 조그만 벽돌 조각으로 임부인의 금도를 때렸다고 짐작할 수 있었다. 버러지 같은 놈들, 개돼지만도 못한 놈들 하며 끊임없이 욕설을 내뱉던 임부인도 벽돌 가루를 보는 순간 오싹 소름이 끼쳐 입을 꾹 다물고 곁으로 돌아갔다. 남편과 아들이 따라 들어오자 그녀는 방문을 단단히 닫아걸고 조용히 속삭였다. 적의 무공이 저토록 뛰어나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아무래도 우리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임진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건 무리민들에게 늘 있는 일이잖소. 우리와 교분이 깊은 사람들이야 많지만 우리보다 무공이 높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무공이 떨어지는 사람을 불러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당신 말도 맞소. 하지만 머릿수가 많은 게 적은 것보다는 낫지 않겠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짜낼 수도 있고 말이오. 임진남의 말에 임부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그렇지요. 그래서 누구를 청할 생각인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청해야겠소. 일단 항주, 남창, 광주 세 지부의 고수들을 소집하고 복건성, 절강성, 광동성, 강서성의 무림동도들에게 편지를 띄웁시다. 의논을 마친 임진남은 초청장을 쓰기 위해 장방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는 부인과 아들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여전히 그는 속이 답답하고 걱정이 태산이었다. 먼 곳에 물로 가까운 곳에 불을 끄려는 격이구나. 당장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게 불보듯 뻔한데 친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 세상에 보기 표국이 남아있기나 할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장방 문 앞에 당도하니 하인 두 사람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 있다가 임진남을 보고 덜덜 떨며 말했다. 총표두,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장방 임복 선생이 관을 사러 갔다가
그만 동쪽 길모퉁이를 돌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디 있느냐?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럼 무얼 하는 것이냐? 어서 시체를 수습해 오너라. 임진남은 서둘러 지시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벌건 대낮에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이다니 대범하기 그지없는 놈들이구나. 그러는 동안에도 하인들은 우물쭈물하며 나가려 하지 않았다. 왜 가만히 있느냐? 임진남이 눈을 찌푸리며 채근하자 하인 한 명이 대답했다. 총표두, 대문으로 나가보십시오. 그 말에 임진남은 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싶었지만 일부러 가소롭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성큼성큼 밖으로 나갔다. 문가에는 표사 3명과 쟁자수 5명이 두려움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냐? 임진남은 큰 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을 듣기도 전에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다. 대문 밖 청석길 바닥에 시뻘건 피로 큼직하게 글귀가 쓰여 있었던 것이다. 문 밖으로 10걸음 이상 나오는 자, 그 자리에서 죽으리라.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문에서 대략 10걸음 떨어진 곳에 굵직한 혈선이 죽 그어져 있었다. 언제부터 저랬느냐? 누가 그랬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임진남의 물음에 표사 한 명이 나섰다. 저희도 임복 선생이 동쪽 골목에서 쓰러졌을 때 달려왔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사람이 없어 누가 썼는지는 못 봤습니다. 임진남이 목청을 가다듬고 낭낭하게 외쳤다. 내 이미 살 만큼 살았다. 어디 정말로 10걸음 밖으로 나가면 죽는지 보자꾸나. 그가 성큼성큼 밖으로 걸어나가자 표사들이 질겁하며 외쳤다. 총표두, 안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